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 따라주면 좋겠다. 언론이 삼성을 먼저 더 원해요. 돈이 되니까요. 이재용 당시 이제 뇌물 공여 사건을 취재를 하시고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네. 그 기사가 나가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도나 취재한 대로 기사가 나가지 않고 뭔가 다르게 뭐 윤색이 된다든가 왜곡이 됐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쓴 기사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시를 내리고 정황상 저를 이재용 재판에 데려간 것 자체가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워딩을 다 치고 선배한테 보내고 그런 역할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논조와 방향이 명백히 정해졌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알게 모르게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 선배가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라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지나가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걸 봐도 그 다음에 여러 분위기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부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에 투입됐던 수많은 산업부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같이 모여 있으면서 정보 공유하고.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인식을 했죠.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제가 계속 그냥 워딩만 넘기는 자리를 했었고, 기사를 쓰라는 지시가 들어오는 와중에 이제 제가 일이 벌어져서 나오게 됐던 거죠. 예.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그 어떤 큰 게 뭐라고 도화선이 됐던 거는 이제 황상기 아버님이 이제 법정 입구에 이제 오셨는데 반올림 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뭐 장충기나 이런 약간 삼성 최고위 임원들이 지나갈 때 당연히 이제 딸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항의할 수 있잖아요. 욕설도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항의를 하고 욕도 좀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제 앞에 있는 사수 선배가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재판 들어가기 위해서. 사수 선배가 삼성이 반올림을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반올림을 비판적으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기사를 써주면 좋아하더라. 광고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 그 기사를 쓰라고 제가 저한테 했는데, 제가 너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제가 좀 진보적이거나 이런 사람이란 걸 그 선배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가지고 결국 제가 안 썼죠. 안 썼는데 그때 그게 전 너무 부끄럽고 모욕적이었어요. 이 아버님이 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라는 거였어요. 그 오더가, 선배 오더가.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을 계속 했었죠. 예. 그래서 그 Y 선배와 Y 기자와 저와 이런 식으로 마찰이 조금씩 있었어요. 저는 갓 입사한 신입 기자가 어떻게 재판 취재 들어가서 선배 말을 잘 안 듣고 막 이러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윽박지는 스타일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고 이제 지하철로 내려간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재용 부회장을 소위 말해서 옹호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념적으로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 따라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채용된 것도 삼성 광고 재원을 염두에 둬서 채용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삼성 문제만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이번에 삼성 광고도 좀 약간 우리가 따게 되는 게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너가 좀 양해해달라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때 사실 제가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걸 녹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녹취 파일은 지금 없지만 그때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됐었고, 그 1년에 1주일 정도에서 2주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K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K 부장이 그 기자들을 다 통솔하면서 밥 사주고 이런 걸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나눠요. 서로 친해져요. 그냥 삼성과 언론이 그냥 한 몸처럼 친해지고, 그 인터넷 보수 매체죠. 그분이 거의 천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사 써야 되는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자기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정말 노골적으로 옹호를 막 하고, 제가 들어간 재판 내용과 실제로 기사 나가는 게 너무나 달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다른 거기 매체 기자들 쓴 것도 너무나 그러니까 본대로 쓰면 되는데 전 특검을 유리하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특검이 마치 아무 증거도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다 나갔고 그걸 쓰기를 요구를 했고 어떤 재판에서는 대놓고 이제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삼성만 톡 집어서 그 승계 문제를 챙겨라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걸 실어야 돼요, 당연히 기자라면.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걸 누락한다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게 있었는데 삼성이랑 재판에 삼성 그 커뮤니케이션 부장이랑 재판에 함께 있었으니 그런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체감하던 와중에 이제 이런 일, 반올림 일, 그다음에 지하철 그 일을 겪고 이 삼성이 네. 그 기자님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를 통해서 그 윗선을 그렇죠. 통해서 데스크나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압박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물론 압박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계속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제가 간 곳 중에 제일 컸지만 그래도 마이너 매체라서 삼성 광고를 따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압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회에 삼성이 지금 위기에 몰린 이 타이밍에 광고를 따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삼성 커뮤니케이션실 지도부 그러니까 그 되게 고위 임원이랑 막 미팅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든 먼저 나서서 이렇게 성의를 보여줬을 때 이 성과를 내서 이제 광고를 받아오려는 거였었어요. 그때 느낀 게 정확히 압박이라기보다는 언론이 삼성을 먼저 더 원해요. 돈이 되니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윗선 뭐 데스크라든지 뭐 윗선에서도 이제 기자님한테 뭔가 따로 삼성 기사를 어떻게 쓰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조폭 그 두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 노골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이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K 편집국장이 이제 저랑 이제 입사할 때 같이 이제 스카우트해서 오셨거든요. 그분과 이재용 재판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YA 기자와 같은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 매체가 산업 쪽으로 광고를 잘 따기로 소문난 아주 기업 입장에서만 기사를 쓰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약간 악명 같은 게 있었는데 뭐 명성이겠죠 그쪽에서. 근데 그분들이 스카우트 됐고 한 2주 후에 제가 입사한 거예요. 저랑 다른 기자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던 와중에 차를 타고 저런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데려갔었는데 차에서 효용아 이번 재판만큼 이재용 편에서 써주자라는 말을 했죠. 예, 그 한마디였고 비주얼 고주얼 디테일하게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바로 어떤 의도인지 알았고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 삼성전자 사옥 그 서천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카페에서 저를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상무와 그 L 부장이랑 이제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그 편집국장 이렇게 2대2로 만나 소개해 주려고 저를. 근데 저를 왜 소개해 주려나? 근데 뭐 제가 사업부니까 소개해 주나 보다 했어요. 근데 너무 저자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래도 편집국장인데 저기 상무가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가 막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막 하면서 일상 얘기를 막 해요. 일상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저는 그냥 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끝나는데 이제 효영아 이번만큼 이재용 편 써주자라고 했죠. 그리고 재판에 투입이 된 거죠. 이틀 후에.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뭐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재용 재판에 파견된 방문 판매원이었다. 네. 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파견된 저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기자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문 판매원의 역할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거를 먼저 해야 광고를 따낼 수 있다는 그 아주 원포인트 목적으로 제가 됐었고 지금 기사를 우호적인 기사를 써야. 그렇죠.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에 대응해서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방문 판매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기 재판에 가서 방문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거죠. 기자가 아니라.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기사를 쓸 수 없었다는 거를 체감하게 되죠. 제가 알게 됐죠. 근데 99% 이상은 거기에 있는 그 후배 기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산업 매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도 전혀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신입 기자 신분이니까 그냥 이 자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되셨는데 예. 퇴사하게 된 이유에도 이런 삼성과 관련된 이런 이유가 결정적이었나요? 결정적이었죠. 예. 일단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Y 선배 기자와 그 다음에 그냥 다 실명을 그 K 그 국장이 저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정확히 말하면 황상기 아버님이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다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발견한 거고 그걸 페북에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Y 선배가 먼저 그걸 접했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집국장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편집국장한테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글을 왜 썼냐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날 밤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날 이제 산업 뭐 2팀에서 3팀으로 옮겨가는 거였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회식을 하는 날이 회식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식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 국장한테 연락이 온 거죠. 국장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회식 때. 그래서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글 왜 썼냐고 블로그 글 왜 썼냐고. 윽박지거나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걸 내려주면 안 되겠냐.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 탄압해서 막 그렇게 제가 뭐 모르겠어요. 영악한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더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할 거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블로그 글에 실명이 등장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매체도 특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달라고 했었죠. 좋은 이야기로. 그래서 일단은 다음 날에 출근을 제가 안 했어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부장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랑 그러니까 K 국장이랑 Y 기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나갔고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이제 K 국장을 만났죠. 카페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되게 웃으면서 좋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절대 너가 나가면 안 된다. 간두면 안 된다. 간두면 안 되고 내가 금융 쪽으로 옮겨줄 테니까 이재용 재판 안 들어가도 된다. 옮겨줄 테니까 같이 계속 일을 하자. 왜냐면 내가 너 되게 신경 써가지고 우겨가지고 널 채용을 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제가 면접을 좀 남다르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래서 달래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회사 같이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을 저격한 존재를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엄청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고 같이 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래서 미디어오늘이나 다른 분들 저한테 더 오래 일해서 그걸 좀 다 메커니즘을 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오지 그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금융부로 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죠. 예.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이제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네. 어떻게 길들이기를 하는지 들어서는 이제 막 아셨겠지만 좀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기자가 돼서 이제 이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라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에 되게 다 옹호되고 동원되고, 진짜 상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은 진짜 완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L 부장 이분이 카톡을 보면은 무슨 자기 딸 사진을 딱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된 부분이나 삼성의 그런 비윤리적인 행태 때문에 딸을 잃은 분도 있고 막 피해를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렇게 광고를 미끼로 언론을 길들이고 거의 한 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거는 그냥 진짜 노골적 기자들이 그냥 형 동생 하듯이 그냥 다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앞에서 보고 좀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다들 막 웃으면서 일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 후배라고 막 소개시켜줬는데 저는 그냥 계속 이게 약간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예, 거기 보시면 제가 그거를 찍었거든요. 한정식 집을 찍어서 이제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뭔가 역사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도 안 했다고 들었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거지 같은 현실이구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됐고 저는 너무 힘들었죠 사실. 예, 너무나 힘들었고 절망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본대로 못 쓰는 게. 예, 제가 뭐 좌파적으로 진보적으로 무슨 뭐 노조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 쓰려는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그랬어요. 제 성향은 성향이고 취재와 기사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본대로 쓴다는 예. 게 어떤 특정 기사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 재판에서 증거도 되게 많았고, 예,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딱 보면 딱 그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이제 전 행정관이라고 그분 메모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얘기한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준 스모킹건급이었거든요. 그날 재판은. 그걸 다 녹취를 하고 있어. 거기 기자들 다 녹취하고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사로 잘 안 쓰고 뭐 빈 껍데기밖에 없었고 재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업을 옹호해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기자더라도 그 재판 들어가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노골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L부장이 뒤에 있고 밥 사주고 있고 비싸게 커피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하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L부장이 기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고급 정보인데 이거 문서로 들고 싶은데 오마이뉴스에 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이거 유출한 거거든요. 나 여러분들 좀 반밖에 못 믿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에 본 것도 본대로 못 쓰는구나 라는, 왜 못 쓸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조 출입이 아니라 산업부 그렇죠. 담당이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산업부 담당인데 이 삼성 재판에만 이렇게 투입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간지나 보통 종합 큰 매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원 취재 당연히 법조 기자가 사이부의 법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재용 재판에서 본 사람들은 다 산업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경제, 어디 경제 이런 매체였고 80% 이상이 다 산업부였던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다 그 회사들마다 오더가 내려져가지고 산업부 기자들이 특별 파견을 했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통상적이라면 법조 기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부 기자가 들어가야 좀 그 삼성 입장, 기업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평소에 써왔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이 방해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법조 담당 기자도 그 네. 어쨌든 그 재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은 삼성이 이번에 되게 기를 쓰고 좀 언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는 완전 갓 갑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그냥 갓 정도로 내려와서 이때 기회를 타이밍 늘어서 광고 따내려고 오버하는 데도 있었고 기존에 봤던 광고에서 더 액수를 늘리려는 매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알아서 이제 더 산업부를 더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구조고 제 추측이지만 사회부 기자가 들어가서 기사를 썼다 하더라도 산업부에 손을 거쳐서 다시 최종적으로 출고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부가 오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그때 재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윤모 이제 상무예요. 전 상무예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윤모 상무인데 이분이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초면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L부장이 주로 있다 그랬잖아요. L부장이랑 이제 그 제2 그 정모 상무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옥에서 만났던 분이고, 근데 Y 전 상무 이분이 제가 명함을 딱 돌렸더니 딱 교환했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박효영 기자 이지경제, 그러니까 전 매체가 이지경제에서 IT 담당했었잖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이지경제가 네이버 진출도 안 했었어요. 다운받기 진출 안 했었는데 이걸 다 스크리닝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에 대해서 그 당시 이지경제 있었을 때 비판한 적이 없지만 그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상무까지 올라갔네. 삼성전자에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지경제 매체 삼성 관련 기사를 확인하는 정도구나. 진짜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그렇게 이게 다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중앙뉴스 있었을 때도 제 친한 산업부 기자가 있거든요. 그분도 저랑 겪는 고통을 막 똑같이 겪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거 좋게 써주면 광고 집행해주고 안 좋게 써주면 다 빼고 더 노골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 Y 상무 에피소드랑 겹쳐지면서 삼성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초면인데 어떻게 저를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삼성의 이제 언론들의 보도 행태 뭐 지금까지 뭐 봐서 알겠지만 너무 뭐 정말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려면 정상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엄청난 거대 담론 같아요. 네네. 진짜 적폐청산 그렇죠. 네. 같은 거대 담론인데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고 이제 광고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 학부 다닐 때부터 언론 독립과 재정 문제를 막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 둘 중에 하나로부터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나 이때 보면 엄청 폭력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으로 넘어갔고 기업들의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계속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시도와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발적 유료화 모델도 있고 협동조합 모델도 있고 뭐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그런 게 많이 없겠지만 근데 방송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인터넷 매체나 산업 매체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기업 편 들고 광고 받아내는 방식. 기업이 잘못한 게 없는데 때려놓고 그거 있잖아요. 그 한 번 해놓고 그러니까 내리고 돈 받고 막 이런 게 너무 노골적인데 그래서 아까 뭐 자발적인 유료화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이 광고를 하더라도 좀 다르게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해서 그러니까 중소식품업체에 가서 그 어떤 식품 상품을 내면 그거를 진짜 뭔가 좀 그 광고팀이 검증을 해가지고 제대로 광고를 해주고 대신에 우리 매체가 광고하는 이 식품 업체의 음식은 되게 맛있습니다. 신뢰를 해서 매출이 오르게끔 하고 그러니까 결국 광고 전략이나 이 재정 문제가 좀 제대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이 광고 안 해서 우리 망한다가 아니라 삼성이 광고 안 해줘도 다른 광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좀 이 생각의 여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아까 그 딸 가진 착한 아빠들도 그렇고 그런 평범한 언론인들도 범죄적인 기사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충기 문자 보면서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와대에다 글을 썼는데 장충기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사실상 이게 아주 현저하게 이제 뇌물에 가까운 식으로 뭔가를 받고 입증하기 물론 어렵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이거 좀 최소한 법으로 좀 최소한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 걸 쓰긴 했는데 근데 이런 광고 문제나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그런 분들도 아주 착한 분들도 이렇게 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악행까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산업부 기자를 쭉 경험해봤는데 그 경제가 있으면 그 경제 그러니까 경제에는 이제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있는데 맨날 대기업 홍보팀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홍보팀에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대기업이 신제품을 내는데 물건을 못 팔면 같이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거 왜 걱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 주체들 여러 부처들이 그게 안 돼 있어요. 산업부가. 그래서 그게 광고 문제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중앙뉴스 오기 전에 소비자 TV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전문 매체에 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 무슨 뭐 살충제 계란이나 아니면은 그 불량 생리대 이런 문제 소비자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매체들이 언론들이 기업 광고에 의존해 있으면은 그런 이슈가 터질 때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그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피해를 입었는데 기업 논리에 젖어 있던 기자들 어떤 기사를 생산할지가 눈에 뻔하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 기업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쓰거나 맥도날드 생각도 마찬가지고 물론 안 그런 매체도 많았죠. 엄청 대형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들은 다 네이버 들어가서 기사를 그 텍스트로 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인터넷 매체들과 경제 매체 인터넷 사이트는 다 그런 오염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소비자 이슈에서는 그 너무 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 네. 죄송합니다.